오늘도 솔솔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다리시던 재밌는 이야기 또 가져왔으니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장마가 들이닥친 해였습니다. 며칠이고 그치지 않는 비에 마을의 논두렁이 무너져 내렸고 저작거리의 장수들은 물건을 펼 엄두도 내지 못하였지요. 시정골목은 흙탕물에 젖은 집신들로 어지러웠고 장이 서는 날마저도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그러함에도 칠복은 여느 때처럼 진보다리를 둘러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마른 약숙 한 단, 색이 바랜 비단 조각, 폐가에서 주워온 솥뚜껑 하나까지 남들 눈엔 하찮고 쓸모없다 할 물건들이었으나 칠복의 손에 들리면 모두 귀한 물건이 되었지요. 칠복은 장터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펴고 가장 늦게 짐을 싸는 이였습니다. 그늘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성품을 가진 자로 유명했습니다. 장수들 중 그를 하찮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가 남몰래 짐을 들어주고 팔리지 않는 물건을 꾹꾹 눌러 안고도 늘 웃는 얼굴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었습니다. 팔고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혼자 사는 노파에게 먹을거리를 사다 주기도 하고 전란에 부모 잃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먹이기도 했지요. 그런 그의 품성이 장터에서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버릴 것이란 없소. 살펴보면 다 쓰임이 있게 마련이니. 그는 허름한 솥뚜껑을 조심스레 닦으며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은 허투루 한 것이 아니었지요. 작은 물건에도 정성이 있고 그의 작지만 큰 마음에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장터의 생선장수 안악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이, 칠복이. 오늘 같은 날은 장에 나와야 헛수고요. 허리만 더 상하지 말고 집에 들어 누우시오. 칠복은 어깨를 으쓱이며 웃었습니다. 장마 속에 배고른 이들도 있으니 내가 조금 더 움직이면 그들이 배부르지 않겠소. 그날따라 바람은 싸늘하였고 칠복의 집신 속으로 흙물이 찰랑찰랑 스며들고 있었지요. 해가 중천을 넘자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칠복은 저작거리 뒤편 오래된 폐가 담벼락 밑으로 비를 피해 뛰어들었습니다. 기왓장 몇 장만 겨우 남은 처마 아래 흠뻑 젖은 몸을 웅크리고 앉았을 때였습니다. 허허, 거기 계신 이는 누구시오? 빗소리 사이로 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복이 고개를 들자 검은 장삼을 걸친 여인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삿갓을 깊게 눌러 쓴 채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었지요. 눈빛은 연기처럼 짙고 고요하였습니다. 월양이라 하오. 다가오는 복을 잊고 지나칠 자에게 그저 보이는 것 정도는 말해주는 재주가 있지요.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칠복은 당황했지만 곧 예를 올렸습니다. 소인은 칠복이라 하오. 가진 것 없는 장수일 뿐이니 그리 귀한 말씀을 들을 만한 그릇은 못 됩니다. 월양은 부채를 조용히 접으며 말하였습니다. 붉은 옷 입은 자, 입은 닫혀 있고 눈동자는 선명하니 그를 곁에 두면 복을 얻을 것이고 흙더미 속에 빛이 있으니 그것을 잘 간수하시오. 그녀는 그 말만 남긴 채 빗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칠복은 기완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붉은 옷이요, 흙더미의 빛이라니. 허허, 이거야 원 꿈보다 해몽이로구먼. 칠복은 월양이 남긴 말의 뜻을 이리저리 곱씹어 보았습니다. 붉은 옷과 닫힌 입,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지요. 그러던 중 불현듯 떠오른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시전 거리에서 스쳐본 여인, 붓을 들고 조용히 책장을 넘기던 눈빛. 세상의 소란과는 먼 듯한 고요함 속에 묘한 단단함이 서려 있었지요. 그 여인의 이름이 분명 연하라 하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간 인연일 뿐이었으나
지금에 와서야 알 듯하였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 무언가를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기억이 마음속에 번져들며 이야기는 연화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화는 본래 한성 북쪽에 살던 양반 집안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았고 그녀의 아버지도 글과 시를 잘 짓는 선비였지요. 나라 일에도 곧잘 목소리를 내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 변방에서 벌어진 정치 다툼이 수도까지 번지며 연화의 아버지는 누명을 쓰고 벼슬을 빼앗긴 채 귀양을 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자 남은 가족들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겨우 18살에 홀로 남겨졌지요. 북촌에 큼직하던 대문은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앞마당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사람 발길 끊긴 방엔 바람만이 드나들었지요. 결국 연화는 친척 댁으로 옮겨졌지만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한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낡은 옷 2벌과 책 몇 권뿐이었습니다.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디는 동안 연화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모든 걸 잃는다 해도 내가 본 것과 배운 것은 지켜야 한다. 세상은 글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잊히기 마련이었지요. 그래서 연화는 시전 거리 골목 한쪽 필사하는 이들이 모여 사는 작은 방에 자리를 틀었습니다. 붓과 먹을 구해 책을 베끼며 품삯을 받아 살았고 종이 귀퉁이에 시를 끼적이거나 어려운 글자를 따라 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시정골목의 무교인이라 불렀지만 연화는 웃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붓끝으로 무너진 집안의 기억을 이어붙이며 살아갔지요. 그녀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그 안엔 마치 가시처럼 단단한 기운이 숨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장터 한복판에서 그런 눈빛을 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칠복이었습니다. 장맛비는 그날도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장터 뒤편 오래된 담벼락 아래는 진흙과 빗물에 밀려내려온 돌더미로 어지러웠지요. 칠복은 우연히 그 앞을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비에 푹 젖은 흙더미 한가운데서 반쯤 드러난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겉은 다 썩어 문드러졌고 철물도 다 녹이 슬어 있었지요. 하지만 무언가 마음에 걸렸던 칠복은 조심스레 상자를 꺼내 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종이 뭉치 몇 장과 은화 2니 그리고 낡은 인장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었지요. 그 종이에는 지도의 윤곽 같은 것이 그려져 있었고 이름 모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칠복은 종이를 조심스레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그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지만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칠복은 시전 거리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스쳐본 그 여인 연화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그 여인이라면 이 종이의 뜻을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전 거리 한켠, 낮은 처마 및 작은 방 안. 칠복은 조심스레 문 앞에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기 혹시 글을 아는 분이 계십니까? 오래된 종이 한 장인데 좀 봐주실 수 있겠소? 잠시 후 문 안쪽에서 조용한 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붓을 손에 든 연화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와 칠복의 만남이 있었던 바로 그 시각, 장터를 다스리는 이방 최만복은 관아 안쪽 문서를 검열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넘겼을 법한 땅 문서 하나가 그의 손에서 멈추었고 이내 낯선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겉으로는 관청의 일을 살피는 듯 했지만 그의 마음속엔 오래전부터 길들여진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하였지요. 이방 최만복은 원래부터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인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던 서리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서리는 글을 쓰되 정사를 논할 수 없고 문서를 다루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리였지요. 어릴 적 최만복은 매양 굶주림과 수치 속에서 자랐습니다. 관아의 아전들 발치에서 굽실대던 부친의 모습은 그에게 오래도록 가시지 않는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발 아래 깔리는 자리에선 아무것도 못한다. 밟는 쪽에 서야 산다. 이 말이 그의 마음속에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문서를 위조해 조그마한 송사를 뒤집기도 했고 기름진 땅의 세금장부를 고쳐 남몰래 금전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행실은 조용히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약점이 되어 윗자리에 들러붙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 그는 능청과 아첨, 술수로 이방 자리에까지 올라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공정한 관아 관리였지만 실상은 장터의 땅과 세금, 노점 자리까지 죄다 자신의 호주머니로 흘러들게 만든 인물이었지요. 그는 장터 사람들의 형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굶든 누가 병들든 중요치 않았습니다. 오직 나의 것이 되느냐 마느냐 그 하나만이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칠복이 상자를 주운 다음 날 아침 관아의 문서를 검열하던 최만복의 눈빛이 낯설게 번뜩였습니다. 땅 문서 한 장이 그의 오래된 욕심을 다시금 들추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같은 시각 칠복과 연하는 상자 속 문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레 펼친 종이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는 희미했고 도장은 오래되어 얼룩이 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감춰진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오래전 땅 문서 같소. 그런데 묘하게 표기된 지번이 지금의 지도와 다르오. 연하는 한 손에 붓을 쥐고 옛 지도를 현재의 지형과 겹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재산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때 몰락한 양반가가 은밀히 숨겨둔 땅을 기록한 것이오. 칠복은 놀라 두 눈을 깜빡였습니다. 허면 지금도 이 땅이 살아있다는 말이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상으론 폐지된 듯 보이나 실제로는 아직 국문에도 완전히 편입되지 않은 공지일 수 있소. 그 땅이 지금 누구의 손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이건 기회요. 한편 이방 최만복은 칠복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소문을 들은 뒤 자신의 하수인 하나를 그 뒤에 붙여두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칠복이 수상한 상자를 꺼내는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 그 사내는 이윽고 이방에게 조심스레 보고를 올렸습니다. 헌데 그 문서가 연하라는 여인에게 들어갔다 하옵니다. 이방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저 무교인이 또 한 건 하는구먼. 며칠이 지나고 시전 거리로 향하는 이방 하수인의 발길이 잦아졌습니다. 연하는 창문 너머로 수상한 낯을 몇 번이고 마주하게 되었지요. 그녀는 조심스레 눈치를 살피며 저작거리로 나가는 길목마다 이방 측의 감시가 깔렸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연하는 칠복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 문서는 지금부터 드러내선 안 돼오. 이방의 눈이 벌써 여길 향하고 있소. 며칠 사이 수상한 기척이 잦았소. 그들은 작게 숨을 죽이며 이 문서를 어디에 감출지, 누구에게 보여야 할지, 어떻게 진짜로 만들지를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 안, 먹 냄새 배어있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조심스레 맞닿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장터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상쩍은 낯선 이들이 시전 근처를 어슬렁거렸고
칠복의 주변을 맴도는 시선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연화는 그 움직임을 감지하며 경계심을 놓지 않았지요. 혹여장에 나설 땐 조심하시오. 문서를 꼭 숨기고 말이오. 그날도 칠복은 평소처럼 약속을 들고 장터에 나와 있었지만 그의 걸음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포졸 2명이 성큼 다가와 그를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서찰 위조와 공문서, 절도 혐의로 체포하겠소. 칠복은 당황해 발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그저 약속을 팔러 나온 사람일 뿐이요. 무슨 절도요, 무슨 위조요. 사람들은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웅성거렸고 칠복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그에게 들려있던 것은 평소처럼 껍질 벗긴 약숙 몇 단과 낡은 솥뚜껑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방 최만복은 관아 마루에서 칠복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참 장터 인심이란 게 이리 간사하구먼. 어디서 훔친 문서를 갖고 국유지를 넘보려 하다니. 그런 문서 난 본 적도 없소. 날 모함하지 마시오. 칠복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라고 제시된 것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종이 뭉치였지요. 그날 밤 관아 뒤편의 어두운 방에서 연화는 조용히 칠복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칠복이, 견딜 수 있겠소? 내가 반드시 당신을 꺼내겠소. 지금은 섣불리 움직일 때가 아니오. 이방이 쳐놓은 덫이 워낙 촘촘하니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론 벗어날 수 없소. 우린 그자가 숨겨온 진짜 속셈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오. 연화는 얼마 전 우연히 손에 넣게 된 이방과 관련된 옛 장부와 서찰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시전에서 필사일을 하며 접하게 된 문서 중 일부는 이방 최만복의 이름이 언뜻 스쳐 지나가던 것들이었지요. 연화는 그것들을 관아에 드러낼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무렵 장터 어귀에 다시금 월양이 나타났습니다. 칠복이 붙잡히던 날 그녀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연화가 문서를 정리하던 그 밤에도 잠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월양은 부채를 펼치며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서 잘 간수하시오. 거기엔 그대들이 살 길이 담겨 있소. 허튼 욕심만 없으면 그 땅이 곧 복이 될 것이니. 연화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 복이 결국 무엇을 뜻하오? 월양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부자 되는 일 말이지요. 그대들이 욕심내지 않고 옳은 때를 기다린 그 마음. 그게 결국 복을 부른 것이오. 곧 알게 될 테니 두 눈 부릅뜨고 기다리시오. 그녀는 더 말하지 않고 장맛비가 다시금 내리는 거리를 따라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월양의 말대로 이방 최만복의 움직임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칠복을 가둬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문서가 연화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무교인이 문서를 숨기고 있을 것이다. 어서 압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방은 자신의 신복 2명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연화의 방을 뒤져라. 그 문서만 찾아오면 된다. 필요하다면 다른 죄목을 씌워서라도. 하지만 연화는 이미 그런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서를 여러 곳에 나누어 숨겨두었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 몸에 지니고 있었지요. 이방의 하수인들이 시전거리에 나타났을 때 연화는 이미 뒷길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문서는 어디 있느냐? 하수인들은 연화의 방을 뒤집어 놓으며 소리쳤지만 찾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난동을 본 시전 거리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뭣들 하는 짓이냐? 관아 사람들이 왜 남의 방을 뒤지고 있는 거요?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자 하수인들은 서둘러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연하는 며칠 동안 몸을 숨기며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이방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서 몇 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와 증인들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그녀는 시전 거리의 필사꾼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베껴 쓴 문서들 중에 이방 최만복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으시면 도와주십시오. 필사꾼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연하의 간곡한 부탁과 칠복의 억울함을 생각하여 하나둘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작년에 이상한 토지 관련 문서를 여러 번 베껴 쓴 적이 있었지요. 저도 같은 땅에 대해 서로 다른 소유자 이름으로 된 문서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며칠에 걸쳐 조사한 결과 연하는 이방이 수년간 저질러온 토지 조작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방 최만복은 점점 다급해지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자취를 감춘 지 며칠이 지났지만 그녀가 가진 문서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시전 거리에서 자신의 하수인들이 벌인 소동으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더 강한 수를 써야 한다. 그는 칠복에게 더 무거운 죄를 씌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칠복이 단순히 문서를 훔친 것이 아니라 국가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고 하자. 그러면 중죄인이 되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작을 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입막음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이방의 비리가 더욱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방은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이런 위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숨어 지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녀는 관아에서 일하는 하급 관리들과 접촉하여 이방의 비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방 어른이 하시는 일 중에 이상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똑같은 땅에 대해 서로 다른 문서를 만들라고 지시하시기도 하고 저도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 국유지로 기록된 땅인데 개인 명의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연하는 이런 증언들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방이 과거에 저질렀던 다른 비리들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칠복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칠복이 붙잡혀간 후 장터의 분위기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방의 하수인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상인들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장사도 못하겠네. 칠복이 그랬듯이 우리도 언제 누명을 쓸지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칠복을 아끼던 사람들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선장수 안악은 매일 관아 앞을 지나며 칠복의 안부를 묻곤 했고 다른 상인들도 은밀히 연하를 도우려 했습니다. 연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하려는 일이 옳다면 우리도 도와야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장터 사람들은 서서히 연하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최만복의 조급함은 결국 큰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칠복에게 더 무거운 죄를 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다른 비리들을 실수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위조된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이지요. 이것을 발견한 것은 관아의 다른 관리였습니다. 이상하네. 이 문서에 이방 어른의 이름이 왜 여기에 나와 있지? 이것은 분명 칠복의 죄를 입증하는 문서인데 왜 이방 어른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을까? 관아 내부에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연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충분한 증거와 증인들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나타난 연하의 뒤에는 시전 거리의 필사꾼들과 몇몇 선비들이 따라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방 최만복이 저지른 문서 위조와 사사로운 국지 점유의 실상을 밝히고자 나왔소.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방은 관아 안쪽에서 나와 이를 듣자 당황했지만 여전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내가 가진 것은 모두 조작된 것들이다. 하지만 연화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해 나갔습니다. 여기 있는 장부와 서찰들을 보십시오. 모두 이방 최만복이 수년간 공지로 둔 곳을 사적으로 점유하며 노점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받아온 내역입니다. 연화의 뒤에 서 있던 선비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은 예조의 하급 서리로 지난 해까지 이방 최만복이 다루던 문서 일부를 정리한 바 있소. 이 여인이 든 문서는 모두 실제로 존재했던 기록과 부합하오. 소인은 한성부 기록소의 문서 사정관으로 이 증거들이 조작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소. 저 역시 직접 필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방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였는데 그때는 이유를 몰랐지만 이제야 납득이 갑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관아의 다른 관리들도 점점 이방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최만복은 점점 궁지에 몰리자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따위 문서 한 장으로 내 죄를 논하다니 어림없소. 이건 모함이요. 그는 연하를 향해 손가락을 들며 소리쳤고 증서를 뺏으려 하듯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내가 그 문서를 어디서 훔쳐왔는지 다 안다. 감히 관아를 속이려 하다니. 하지만 그의 발악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때 관아 뒤편에서 갑작스레 나타난 중군형의 관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최만복 이방, 최만복 이방 멈추시오. 이방은 놀란 눈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은 목도한 이가 많소. 또한 우리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방의 행동을 조사하고 있었소. 중군형 관원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관아 관리로서의 도를 벗어난 행위, 더는 좌시할 수 없소. 현 시점부로 이방의 직무는 정지되며 추후 정식 감찰이 내려질 것이오. 이방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아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이방의 비리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 가진 문서 역시 조사 결과 진짜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문서는 원래 칠복의 아버지가 병난 중 남몰래 지켜온 땅의 기록이었고 이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며칠 후 관아 게시판에 이방 최만복의 파직령이 붙었습니다. 그와 함께 수상하게 작성되었던 문서들도 관의 조사 아래 다시 들춰졌고 진짜 주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칠복은 며칠 만에 풀려나 관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등에는 여전히 포승줄 자국이 선명했지만 걸음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방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저자가 남의 것을 탐한 죄,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요. 연하가 옆에서 조용히 말하자 칠복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당당히 걸어 다닐 수 있겠소. 그게 제일 크오. 장터 사람들 사이에선 그제야 안도의 숨이 터졌고 이방의 몰락이 가져온 여운은 오래 남았습니다. 계절이 한 차례 바뀌고 장마가 물러간 뒤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칠복은 관아로부터 정식으로 땅 문서를 넘겨받고 마을에서 가장 넓고 비옥한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칠복 나으리라 부르며 그의 성실함과 지난 고난을 잊지 않았지요. 그는 가진 것을 혼자 품지 않았습니다. 장터 한쪽에 터를 내어 노점상과 장사꾼들이 자리를 깔 수 있도록 했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마루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게 손 내밀어 준 사람들, 이제는 내가 자리를 내어드릴 차례요.
칠복은 그렇게 말하며 땅 일부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연화는 칠복 곁에 서서 장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시전 필사 여인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주인이자 칠복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잔칫날 두 사람의 혼례가 마을 앞 공터에서 열렸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복했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옆을 돌아보니 있었소. 칠복은 연화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칠복은 부자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중심이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장터 한복판 바람결에 나부끼는 천막들 사이로 웃음소리가 넘쳐났고 그 풍경 속엔 이제 더 이상 외로움도 억울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후 칠복과 연화가 일군 장터는 고을 안팎에서도 손꼽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뿐 아니라 웃고 나누며 살아가는 곳으로 이곳을 기억했습니다. 아이들은 마루에서 글을 배우고 상인들은 서로 자리를 비켜주며 장사를 했으며 새로 온 이들에겐 늘 한 칸의 여유가 남아 있었습니다. 칠복은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을 벗지 않았고 연화는 장터 한쪽에서 여전히 붓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불을 가졌으나 그것이 사람보다 앞서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왔지요. 어느 봄날 칠복은 장터 입구에서 햇살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복이란 게 따로 오는 게 아니더이다. 내가 살 곳을 찾고 나눌 자리를 만든 것. 그걸로 족하오. 그의 말에 연화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복이 그대 곁에 눌러앉은 것이겠지요. 이야기는 그렇게 고요한 바람처럼 장터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은 누가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몫을 묵묵히 지키고 옆 사람을 살피며 함께 살아가는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 복이라 불릴 만한 무엇이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칠복과 연화가 일군 저 장터처럼요. 세상 끝이라 여긴 자리에서 시작이 움트고 가난했던 이의 손에서 따뜻한 삶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오늘도 바람결에 실려 또 다른 누군가의 저작거리를 향해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솔솔민담은 또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게 싸우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면 재미난 이야기를 더 들어보실 수 있답니다.